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교재는 1% 행정학을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3강의 주제는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즉 행정 이념이 되겠습니다. 자, 가치라는 거, 사실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가치는 영어로는 value고요. 이건 팩트죠. 우리가 이거를 자인이라고 하고요. 독일어는 이건 졸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우면은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사실에 관한 명제죠.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가치적 명제입니다. 이처럼 가치는 어떤 것이 옳다, 그름의 문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true, false,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 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의 문제는 그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나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존재의 문제, 사실의 문제만 다뤄가지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즉 응용과학, 그 다음에 실용과학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그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회 문제가 복잡화되고 이해 조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가치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우리가 이제 행정 철학이라고 하고요. 철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는 어떤 규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규범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행정 가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왔습니다. 보통 근대 입법 국가, 시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합법성이라는 가치를 제1로 삼았고요. 이 합법성은 이제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은 기속돼야 된다 라는 그런 가치 지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합법성이 이제 초기에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국가화의 등장에 따라서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기계적 능률성, 이 근대 행정학의 등장과 함께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관료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투입 산출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기계적 능률성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관료제의 기계적 운영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조직 내의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능률성이 1900년대 초반 에 등장을 했고요. 이런 사회적 능률성 다음에는 이제 신행정론이라든가 발전행정론, 이런 행정 패러다임에서 이제 효과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효과성은 이제 조직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리고 그 발전 목표를 잘 설정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과 관련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효과성과 대응해 가지고 이제 이것의 미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형평성을 지향을 하게 되고요. 이 형평성의 논의는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1970년대죠. 공익 내지는 정의라는 관점하고 같이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등장하면서 행정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이후에는 오일 쇼크하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 현상 이런 문제들이 노정이 되면서 정부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대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가치로 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정부 생산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축으로 옮깁니다. 물론 이제 이 1990년대에서부터 이제 특히 2000년대 이후에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다음에 거버넌스적 관점이 등장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 공동체의 가치를 주장하는 이런 새로운 가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행정은 이렇게 쭉 전통적인 합법성에서부터 오늘 공동체의 가치까지 뉴 거버넌스적 관점이죠. 이런 시대를 흐르면서 쭉 변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각 행정 이념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합법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영미계의 합법성하고 대륙계의 법치행정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영미계에서는 이제 자연법 사상을 근거로 합니다. 자연법, 보통법이라고도 하죠. 커먼로라고 지칭을 하는 이 자연법에 근거해서 사회에는 각 구성원들 개개인들이 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제 사건을 형성하는 케이스들을요. 그 케이스들을 사회 조정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거죠. 각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회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판례들이 축적이 돼서 인간 사회를 규율하는 하나의 원칙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인간 사회의 그 원칙이라는 게 선언적으로 주어진다거나 누구가 어떤 개인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그 경험을 근거로 한 합의적 산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영미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므로 법 이전에 케이스가 있다. 이것이 영미계입니다. 그래서 판례 중심의 나라고요. 판례를 통해서 쭉 원칙들을 형성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판례가 그 다음의 판례를 구속하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이 판례들이 쭉 형성이 돼서 그 다음에야 이제 성문법들이 제정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문법에 의해서 일관된 그런 어떤 그 전체 사회 규율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영미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대륙계 국가에서는 이제 그 성문법 체제 하에서요 선언적인 법률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그 선언적인 법률에 입각해 가지고 그 성문법을 제정을 하고 그 성문법이 사회를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대한 그 해석학이 발달합니다. 성문법과 그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는 판례고요. 그러니까 이 성문법과 그 해석을 중심으로 한 법 체계가 성립이 되고 그 성문법에 따라서 각 그 행정 운영 시스템도 규율하는 이런 그 체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대륙계의 성문법주의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성문법주의에서는 이
법치주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주의할 것이 이제 우리가 위임위법의 증가예요. 위임위법이라는 거는 이제 행정부가 법을 제정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위임해 준다는 거예요. 의회가 권한을 위임을 해가지고 행정부가 법을 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고 할 때 이 형식적 법이냐 실질적 법이냐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형식적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제정을 해야 되죠. 의회에서 제정된 모든 법률을 형식적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의 그 본질은 강제적인 구속이거든요.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구속 내지는 규율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부가 제정하든 의회가 제정하든 이런 공권적인 강제성과 실질적 구속을 갖고 있는 모든 규범을 다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행정부가 많이 제정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위임위법의 확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실상 통법부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통법부 현상이라는 것은 의회가 법률을 제정을 하지만 의회가 법률의 기본적인 스켈레톤이라고 그러죠. 뼈대만 제정을 하고요. 실질적인 내용, 살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세밀한 내용들은 사실상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각종의 위임위법들에 의해서 다 제정하는 것, 이것이 통법부화 현상입니다. 이런 통법부화 현상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법치주의의 한계와 행정입법의 증대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정입법은 크게 이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두 가지로 나눠요. 법규명령은 다시 이제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다시 또 집행명령으로 나눈다. 위임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의 근거에 따라서 행정부가 법규를 제정을 하는 것을 위임명령이라고 하고요. 집행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법규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강제성, 구속성, 획일성을 갖추고 있는 각종 추상적 규범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추상적인 법규들을 행정부가 제정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현상, 이것을 이제 통법부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행정규칙의 증가예요. 이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규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뭔가를 획일적으로 규율을 하는 거죠. 특히 시민사회를 규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규칙은 그런 강제적인 대외적인 규율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 내부적인 규정일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법치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통적으로 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실상 행정규칙으로 분류돼 가지고 명명이 된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라든가 시장 이쪽에 대외적인 그런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발휘하는 그런 규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규칙들은 행정부에서는 우리 현대행정에서도 각종 훈령이라든가 통칙 뭐 이런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훈령과 통칙에 위반된 행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인 면에서 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 이것은 법규가 아니고 대내적인 효과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직간접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법치주의
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행정이념으로는요, 그 합리성이 되겠습니다. 이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뭐 행정이념으로서 강조되는 이제 우리 능률성 내지는 이제 효율성이라고도 하는 이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 이거를 사실상 포괄한 개념이에요. 이 능률성 자체는 이제 그 우리가 행정이 진행되려면 이제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투입이라는 건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죠. 그래서 전환 과정을 거쳐서요. 그다음에 산출이 일어납니다. 네? 이랬을 때 얼마나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산출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능률성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의 개념입니다. 아웃풋 해가지고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능률성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적게 사람이나 돈을 적게 써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내자라는 것이 이제 능률성이고, 산출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원래 했던 목적을 달성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효과거든요.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목적 달성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청년 실업을 낮추겠다 하면은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영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 이것이 효과성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조치들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느냐, 최적의 수단이었느냐, 어떤 행동의 목적과 관련된 최적 수단성,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대 시민 사회에서 이 합리성의 기준으로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효용이라는 개념, 유틸리티라고 하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합리성의 근거로 한 것이고, 적은 비용, 코스트를 가장 적게 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비용을 들여서 수입을 극대화하는 이윤 극대화라고 그러죠. 그런 원리를 발견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그 한계 효용 혁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지널 유틸리티 원리에 의해서 그 기업이 행동을 하고, 생산이라는 행동을 하고, 소비자는 소비의 행동을 할 때 이 합리성이 극대화된다 라는 것이 이 합리성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 그 효용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라는 아주 단일 차원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합리성이 극대화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 정의의 문제, 이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파레토 효율성이 공평성과는 무관한 문제다라는 것이 이 행정 이념으로서의 합리성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합리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 이념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 이제 짚어 넘어야 될 것이 이제 가외성이라는 문제예요. 이 가외성은
보통 이제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후에 전통적인 관료주의 체제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정보와 가 진전이 되고 환경 변화가 급변하면서 이런 기계적인 관료주의 체제로는 행정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때 강조된 배경인 이 행정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성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첩이죠. 행정 조직이라든가 기능이 두 개 이상으로 이렇게 중첩되는 고 이제 잉여 자원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성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행정 관리의 기본축인 감축 관리하고 역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성이 어떤 그 조직의 창의성, 조직 학습과 또 긍정적인 그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또 가해성이라는 행정 이념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행정 이념들이 변해오면서 역시 그 행정 가치 중에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 행정 가치로서 볼 수 있는 것은 공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익 내지는 형평성이라고도 하죠. 오늘날은 또 이제 정의, justice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한때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셀던 교수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의가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도 유행을 했었고요. 또 정의라는 책이 상당히 많이 널리 판매돼서 읽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이제 그 정치학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의 내지는 공익, 동어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내지는 공익에 대해서 이것이 실체가 있냐 없냐라는 것에서 실체설과 이제 과정설의 대립이 있고요. 또 이제 공익에 대해서 이 전통적으로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하먼이라든가 버제만의 이런 접근법들은 이제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의 내지는 공익에 대한 전통적인 그 메인 흐름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의 내지는 공익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교환적 정의냐, 배분적 정의냐라는 겁니다. 적 정의냐, 배분적 정의냐. 즉 교환적이라는 것은 과정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선택 과정에 있어서 그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면은 정의롭다라고 보는 겁니다.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얼마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정의를 교환적 정의로 볼 수 있냐, 배분적 정의로 볼 수 있냐 두 가지 관점이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정의로운 관점은 디저브의 관점이었어요.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누가 얼만큼 갖고 있냐 결국 나눠주는 거의 문제거든요. 기회건 부건 어떤 것을 나누는 것과 관련 것이 결국 정의와 공익의 문제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것을 누가 얼마큼 나눠 갖고 있다, 누구는 얼마큼 재산을 갖고 있다, 누구는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질 응분의 자격이 있냐라는 문제로 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동어 반복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이 정의의 관점은 인타이틀먼트, 자격의 문제로 봅니다. 이 바람직함으로서가 아니라 인타이틀먼트, 자격을 갖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누가 얼마나 내가 이만한 재산을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 소유권에 대해서 그러한 자격이 정당한 거냐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격의 기준을 개인이 거기에 대해 투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이런 그
정당한 자격이 어떤 것이냐,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접근법이 이제 세 가지 메인스트림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크게 공리주의적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 롤스의 정의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흐름이 있는데 오늘날 또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주의 주의의 흐름이 또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건 이제 그 벤담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영국의 17, 18세기 빅토리아 정부 시대 때 그 산업혁명이 완수돼 가지고 상당히 물질적 번영이 풍요화되면서 전통 사회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면서 이런 물질적 풍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 체계가 무엇이냐, 인간의 행동의 원리를 규율할 그런 그 원칙을 제시하면서 등장한 것이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것은 그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칙은, 그리고 국가 사회 제도의 기본 그 가치 지향은 인간의 공리, 즉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하죠.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만족감이라는 건 개인의 만족감들의 전체의 합이고, 그러므로 개인이건 사회건 그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또 국가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인간 사회의 효용을,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정부는 타도되어야 될 정부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입니다. 그 유명한 파놉티콘이라는 것도 그 죄수들이라는 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그 거지들을, 이거는 인간에게 불편함을 줘요. 행인들에게 바라보면서 불편하죠. 지나가면서 다 걸리죠. 불편함을 주는 그런 악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는 그런 행인들을 그 노점상들이라든가 거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강제 수용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공리주의의 정부 제도 정책에 대한 기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파놉티콘이라는 아이디어고요. 죄수들을 가둬놓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 관리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파놉티콘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공리주의는 효용을 극대화한 가치 지향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롤스의 정의론은 이 1970년대 유명한 그 저서를 통해 가지고 제안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1970년대에 등장한 신행정학의 형평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신행정학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존 롤스는 정통적인 그 좌파 우파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 대립을 교묘하게 절충하면서 정의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사실상 존 롤스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 불평등이란 무엇이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의 본질을 분석을 하면서 언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원칙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는 인간은 다 모두 동일하고요, 평등하고 모든 기회는 다 제공돼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불평등, 즉 차등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은 언제여야 되느냐, 그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에게조차도 이익이 될 때 많이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예외적 상황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요, 표 2-19의 사회적 자원의 배분 상태를 보시면요, 그 ABCD라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적 최하층인 노비에게 있어서 D는 50만 자원이 배분이 50이라는 자원이 배분이 돼서요. 다른 A, B, C에 비해서 가장 높은 자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 B, C라는 사회의 배분 상태는 D에 비해서 왕족이나 귀족들 상위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너 선택하라면 A, B, C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D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기가 왕족이나 귀족, 즉 상위층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자원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A, B, C인데 오히려 더 D라는 상태를 선택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다는 거죠. 이게 미니맥스라는 기준입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태를 먼저 우려한다는 거죠. 더 좋은 상태가 올 것보다. 예. 바로 이러한 인간의 선호 성향을 근거로 해서 존 롤스는 무지의 배일과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을 개념을 설정을 해가지고 인간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선택을 선호하는 것이 D라는 사회 상태의 선택이고, 이것이 정의의 상태다, 정의로운 배분의 상태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존 롤스의 이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요, 케인즈 경제학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복지국가론의 정의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롤스가 복지국가론의 정의론을 제공했던 정치철학자였던 반면에 이 자유주의의 현대적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제 노직이라는 학자예요. 노직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권리와 이런 재산, 이런 소유물들은요, 인간이 자기가 노력을 투입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사회복지를 위해서, 즉 빈부격차를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행위는 하나의 약탈 행위다 라고 보면서 최소국가를 주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폈던 것이 노직의 논리입니다. 자, 이러한 노직의 논리에는 이 존 롤스라든가 또 공리주의하고 상당히 좀 어느 면에서 좀 이렇게 대칭적인 입장에 놓여 있고요. 이런 자유주의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는 그 유명한 마이클 셀던 교수가 주창했던 그런 주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공동체주의는 사회라는 것은 개인들의 단순한 합 이상의 전통과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의 선이 개인의 선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지,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의 투입의 결과물이다라는 그런 전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기여를 받아가지고 개인의 재산이 형성된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공동체주의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이념, 가치들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이와 더불어 행정의 근본 가치인 공익,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의 대립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